서가 명가. 2013년 위기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북한도 이 위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요, 앞에는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가보면 항상 그래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북한은 강한 위협 언사를 말했는데 그 위협 언사의 맨 끝에 보면 외무성, 혹시 아까 그 이 성명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말했던 그 성명서 맨 끝에도 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의미는 이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위기는 개성공단의 역설인데 전반부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뭐라 그랬냐면 개성공단은 전쟁의 고리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의 고리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이 국내 정치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불러놓고 만약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 돼? 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강진 장관이 그러면 인질을 붙이는 작전도 생각을 해야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면서 김양건이 개성공단이 바로 전쟁의 고리다. 개성공단을 빌미로 삼아가지고서 바로 지금 미국을 이 전쟁터로 끌어들일 이 계획을 획책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을 자기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북한 노동자가 4월 8일 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4월 9일 날 정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4월 9일까지 되는 그 과정에서는 개성공단 때문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개성공단에 실제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옥동자래요. 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6월 6일 그 특별 담화문에서는 정말 비굴에 가까울 만큼의 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아까 북한 외무성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핵 선제 타격을 언급하고 이런 거는 되게 비정상적이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 외교부는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습니다. 보면 북한의 말은 엄청나게 호전적이고 엄청나게 허세가 강해요. 비슷하게 출발했거든요. 우리 비슷하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북한 사이의 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을 돌려가지고 19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돌아가면 우리가 냈던 언술체계도 비슷했었어요. 1970년대, 60년대 한국 공식 기관에서 내는 언술체계나 지금 2000년대 북한이 내는 언술체계나 약간 비슷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되게 험한 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험한 말 안 써요. 그러면 2013년 상황을 봤을 때 남북한 사이에 왜 그렇게 정부 당국까지도 사용하는 말이 그렇게 달라지게 됐느냐 봐요. 이게 세 번째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문을 여러분한테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호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호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보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는 정보가 진실되라고 해야 돼요. 진실되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보내는 정보가 진실되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 내 본심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 본심을 알려주는 방법이 아주 힘들게 알려주게 된다면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송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내는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내가 본심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한 송신자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거짓말을 보내서 내가 큰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바로 효과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송신자 입장에서는 장기 게임을 할까 단기 게임을 할까를 가지고서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의 말은 오래 잘 듣습니다. 믿어줘요. 믿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것은 장기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 저를 지하철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입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기 게임을 하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실이라고 믿는 정도는 이미 벌써 오랫동안에 너와 나가 사귀었는가, 상호교류가 했는가 안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달된 정보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수신자의 입장에서 내가 받은 정보가 진실되다 안 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송신자가 이 비용을, 정보를 보낼 때 들이는 비용이 얼마인가, 또는 송신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탄로 났을 때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오랫동안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오랫동안에 연결되어 있던 친구 관계, 그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쳤을 때,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치러야 될 비용 자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이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를 만드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클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이게 진실된 정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서는 그거예요. 나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나한테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혹은 사기를 칠 때 결국 가서는 내가 그것에 해당되는 일이, 그 현상, 그 정보를 만드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호 이론을 가지고 2013년 위기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몰라요. 자, 2013년 위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키 리졸브 훈련 어떤 내용이 잘 몰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키 리졸브 훈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왜 악화됐는가? 북한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맞춤형 억제 전략. 자,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금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단계로 구성된 맞춤형 억제 전략이 뭐냐면, 북한이 핵 공격에 대해서 3단계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한이 핵 공격이 임박하면 한반도 주변으로 정찰 자산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 정찰 자산과 그 다음에 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자산들이 몰려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핵 공격이 일어난다는 확실한 징후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공격합니다. 3단계는 아직도 말이 정확히 없어요. 3단계 내용은 핵무기까지 직접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위협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까에 관련돼 가지고서 한미 간에 계속 협의가 있었는데 2012년 국방장관 협의에서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다. 지금 아까 B-52가 왔다, B-2가 왔다.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야, 얘가 나도 핵을 가졌고 쟤네가 핵을 가진다고 협박을 하면 쟤들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으니까 결국 가서는 뭐냐면 한번 봐야 돼요. 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간을 봐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게 박근혜 행정부가 등장했는데 앞에 있는 행정부보다 더 원칙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말하는 그 원칙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알아보는 게 뭐냐면 결국 가서는 얘네들이 요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분쟁은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서열 전환한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낮은 수준에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지금 원칙을 지킬래. 나 엄청난 결의를 가지고 있어. 이 문제는 나한테 중요해 라고 말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는 그걸 몰라요. 특히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한다든가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 부딪혀 보는 방식이 바로 2013년 6.2 상황이었던 거예요. 2013년 6.2 상황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키 리졸브를 가지고 계속 반발을 해요.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 다시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이러죠. 2013년 위기를 겪었으니까 2014년도 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위기가 있었고 또 다른 위기가 있을 거다. 아니에요. 왜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 동일 사안이 내가 모를 때, 익숙하지 않을 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은 알고 있죠. 그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북한이 맞춤형 억제 정책이 뭔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와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나오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북한이 말이 왜 이렇게 험한가? 왜 이렇게 허장성사를 하는가? 되게 쉽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해봐요. 한국의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 다음 선거에서 발생하는 그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말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의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정보가 거짓으로 탄로나면 엄청난 사후의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 그런데 북한에 지금 외무성 대변인이 나타나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선제 타격거리를 행사하겠다. 안 하잖아요. 북한 말 얼마나 험해요. 저 말대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몇 번씩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위협을 이행 안 해요.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면 심각하게 처벌을 받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는 처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가 하는 말과 독재 국가의 정부기관이 하는 말과 민주주의 국가에 나오는 공식적인 말은 기본적으로 신뢰감에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가서는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너희들 가져갈 대로 가져가. 빠질 때는 빠져. 이렇게 말하던 북한이 갑자기 왜 굽혀지는가? 그 분기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다음 날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몰랐거든요. 진짜로 그럴지는. 개성공단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북한한테 유리할까요?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근로자 철수를 뭐라고 그랬냐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자해행위를 하는가?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2013년 당시에 개성공단 철수 행위를 자해행위를 했다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제재는 자해행위예요. 국제 제재는 자해행위인 거예요. 나한테 감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나한테 얼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 가지고서 물론 이제 제재가 정말로 상대방을 하여금 완전히 꼼짝달싹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재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의 제재는 나한테 손해감을 통해 가지고 손해가 가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이 문제가 나한테 얼만큼 중요한가 관련된 그 결의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이론을 바라보는 세상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가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치고받고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서 부딪히고 그러는가? 그거는 사적 정보, 남북한이 서로 알고 있는 그 정보가 해소되기 전까지 파악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아주 뭔가 근사하게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딱 한 번 들어볼 질문이 그거죠. 왜 신임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미국 관계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놈이 저는 어떤 놈인지 알고 싶거든요. 아는 방법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둘이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북한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채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놈들이 하는 방법이 되게 낮은 수준의 저강도 전쟁,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 전쟁까지는 가지 않지만 낮은 수준의 긴장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 자체가 항상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올해는 최소한 상반기는 엄청나게 남북관계 좋은 것처럼 할 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안 할 거고 핵실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너 미쳤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2017년 상반기를 통해서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북한이 도발 안 할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왜 특정한 시기에 국가와 국가 사이가 계속 으르렁거릴 것을 보이고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 자체를 한 발짝 물러서 본다면 저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만나서 해결해보고 우리가 만나서 문제를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독재 국가는, 저 북한은 그럴 채널 자체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저렇게 험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서가 명가